안녕하세요. 분석왕 김프로TV의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현재 발매 중인 승무패 47회차 국내 축구 및 해외 축구 14경기 분석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기 직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광주는 아사니와 백화 등 최근 공격진의 외국인 선수들이 좋은 폼을 보여주는 점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수원FC를 상대로는 2024년 전패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듯합니다. 김은중 감독 체제에서 수원FC가 맞불을 놓는 식으로 나서는 경우가 적어졌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포항과 인천 등 수비적으로 나서는 팀에게는 약점을 크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정효 감독의 전술 특성상 상대가 올라와 주지 않으면 답답한 성향이 자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권경원과 이승우 등 핵심 선수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안데르송과 지동원, 정승원이 3톱에서 좋은 포인트 생산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 적어도 공격 포인트 생산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손준호도 전진 패스 능력이 매우 좋으며 수비를 못하는 선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수원FC가 광주를 상대로 잘했던 잠그고 빠르게 전진하는 식의 운영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수원FC 승리와 오버 2.5를 생각해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수원FC가 광주의 압박에 끌려나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강했던 모습입니다. 권경원의 이탈이 수비적으로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요소인 것은 부정하기 어렵지만 수원FC의 3톱 퀄리티나 손준호가 보여주는 패스와 수비 능력은 여전히 건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원승을 추천드립니다. 안양은 대체적으로 화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외국인 선수들과 국내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라인을 쭉 올려서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화력을 중시하는 편입니다. 문제는 지난 안산전에서도 드러났듯이 늘 역습 상황에서 대응이 취약함을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사실 안양이 라인을 내리고 플레이를 하는 경우에는 중거리 슛이나 상대에게 내주는 찬스의 수치가 오히려 더 불안한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결국 늘 배후 공간 이슈를 안고 플레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산은 대체적으로 역습 상황에서도 강한 편입니다. 아산이 압박과 카운터를 활용하여 수비와 공격에서의 밸런스를 맞추며 승승장구한 시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 김포가 압박 라인을 올리거나 전남 같이 상당히 공격적인 팀을 상대로는 실점이 나왔고 이에 대해 감독이 선수단에게 심각성을 강조하는 등 안양 같은 팀을 상대로는 수비력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장 추천하는 픽은 오버가 될 것 같고 무승부를 과감하게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양이 주도하고 아산이 이를 받아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아산이 무너지는 성향은 안양 같은 팀이 상당히 몰아붙이며 공세를 퍼부을 때입니다. 물론 늘 선수비 후역습 대응에서 약한 안양의 수비력을 100% 신뢰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대구의 플레이 스타일은 이제 공격적입니다. 라인도 높고 압박과 유기적인 연계를 중시하는 성향으로 바뀐 타입입니다. 다만 대구의 문제는 늘 문전에서의 마무리입니다. 정치인도 늘 마무리 단계에서의 판단이 아쉽고 세징야와 에드가도 나이로 인해 서서히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에너지 레벨을 올려주는 모습은 보기 좋지만 역시 경험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대전의 문제는 지키는 능력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 대전이 모두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경기 결과는 1무 2패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는 황선홍 감독이 90분 내내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골을 넣으면 그대로 라인을 내리고 버티면서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타입입니다. 때문에 선제골을 넣어도 대전이 2골 이상을 기록한 적은 최근 3경기에서 없었습니다. 대전이 선제골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황선홍 감독의 특성상 이 상태에서는 내려앉고 버티는 것으로 전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형국에서는 대구가 주도권을 잡고 몰아치겠지만 대구는 결정력의 기복이 상당한 편입니다. 경기를 뒤집는 형국까지 만들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인천의 문제는 공격이 매우 단조로울 확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특히 패스 플레이를 하는 상황에서 상대의 강한 압박에 막히는 경우 지난 수원FC 전처럼 1대4로 무너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수원FC의 중원이 워낙 화려한 것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유일하게 멀쩡한 공격 자원인 무고사에게 공을 건네주는 것 말고는 큰 답이 없습니다. 서울은 3선 라인 뎁스가 고민이었지만 이승모가 지난 경기 선발로 나오고 최준을 수비에서 3선으로 기용하면서 김기동 감독이 이를 해결했습니다. 특히 김신진의 라인 브레이킹으로 효율적인 역습 찬스를 만들어내는 등 여전히 압박과 깔끔한 카운터라는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이 후방 빌드업을 하는 상황에서는 라인이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를 노리는 전술적인 움직임은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서울의 핸디캡 승리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서울이 3선 문제를 최준 시프트로 해결했고 여전히 강한 중앙 압박과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천은 후방 빌드업을 하다가 상대의 압박에 막히면 수비마저 흔들리는데 높은 라인이 순간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경기에서는 서울이 상대의 후방 빌드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강한 압박과 역습으로 득점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인천의 수비적인 불안정성도 고려하면 서울의 승리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서울 승을 추천드립니다. 성남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의 경우 후반 막판에 실점 빈도가 높다는 것이 현재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철우 감독도 60분 경까지는 경기가 전술대로 잘 진행되지만 그 이후가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모두 88분 이후에 실점하면서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남의 얇은 뎁스 문제는 여름철에 더 심각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부천은 지공 상황에서 약한 편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수원 삼성을 상대로 몰아치며 경기를 이끌었지만 슈팅 20개에도 불구하고 효율이 떨어지는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다만 2023 이후로 성남에게는 2승 2무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몰아치는 상황을 잘 수비하고 간결하게 역습을 살리는 전략 덕분입니다. 물론 최근 안양이나 경남처럼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팀을 상대로는 부진하여 수비적인 약점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남이 결정적인 순간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남은 선제골을 넣는 빈도는 높지만 그 이후에 지키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부천을 상대로 성남이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물론 부천 역시 공격적인 성향의 팀을 상대로는 수비가 뚫리는 빈도가 있어 난전을 예상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부천 승을 추천드립니다. 감독 리스크가 또 다시 발목을 잡았습니다. 모로코의 수비와 역습에 결국 1대2로 패배한 것인데 메디나의 마지막 골이 VAR로 취소된 것이 치명적이었지만 압도해야 하는 스쿼드로 경기를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한 점은 아쉬웠습니다. 감독이 벨트란, 오타멘디, 훌리안 등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을 잘 활용했지만 이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는 서투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라크의 플레이는 매우 보수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5백을 가동하여 수비에 집중했으며 에이스인 자심을 후반에 투입하여 지친 상대의 틈을 공략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자심이 골을 기록한 것은 물론이고 지난 경기에서 2번의 유효 슈팅을 모두 골로 연결하는 등 공격에서의 효율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력 차이와는 별개로 냉정하게 승무패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전력이 더 우세한 것은 사실이지만 감독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5백과 공격에서의 효율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대체로 이변과는 거리가 먼 팀입니다. 주도권을 잡는 상황에서 상대를 압도적으로 제압하는 능력이 뛰어난데 이는 지난 유로 아시안컵에서도 결승전 전까지 14득점 무실점이라는 성적으로 잘 나타났습니다. 거친 플레이에 익숙해 상대가 과감한 수비를 하더라도 이를 극복하는 능력이 좋습니다. 반면 이집트는 대놓고 수비를 하고 역습을 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도미니카를 상대로도 점유율을 45%밖에 가져가지 못했지만 3개의 빅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이 이를 모두 날리면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한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성인 대표팀에서 살라나 모하메드 같은 선수를 와일드카드로 데려올 걸 하는 후회가 들 정도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 팀은 주도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스코어를 지키는 능력이 뛰어나고 이변을 잘 허용하지 않는 전력입니다. 이집트가 수비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지만 우즈베키스탄은 거친 플레이에 익숙하고 이를 잘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승을 추천드립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라크의 효율적인 플레이에 당했습니다. 유로에서 활약한 무드릭이 있었더라도 그의 기동성과 볼터치 능력은 실리적인 팀을 공략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포시칸도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며 우크라이나의 득점력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모로코가 이라크와 유사한 실리적인 준비를 해왔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의 득점력이 답답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모로코와 이라크는 지난 1라운드에서 높은 공격 효율을 보였습니다. 모로코는 2번의 빅찬스를 모두 살리며 아르헨티나를 2대1로 제압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전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로코의 준비가 매우 철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로코는 상대 주포 알바레즈의 10번의 경합을 실패로 이끌며 상대의 공격 전개를 최대한 방해했습니다. 이는 성인 팀의 2022 월드컵에서 보여준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언더와 모로코의 선전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모로코는 실리적인 플레이를 위해 잘 준비한 팀으로 우크라이나는 이미 이라크에게 이러한 양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모로코가 상대 주포를 철저히 봉쇄하며 적은 찬스를 살리는 공격 스타일은 이라크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런 점에서 모로코의 우세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모로코 승을 추천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유로와는 다소 다른 포메이션을 채택해 사백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존 프레싱을 하고 있으며 레프트백에는 센터백이 주 포지션인 골드버그를 기용하여 수비적인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공격 루트가 제한되어 윙어인 아바다 외에는 확실한 공격 자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말리와의 지난 경기에서 기록한 한 골도 상대의 자책골이었을 정도로 공격력에 문제를 보였습니다. 반면 파라과이는 25분 만에 퇴장자가 나와 대패를 기록한 경기를 제외하면 툴론컵에서 기니와 일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등 전력 자체는 만만치 않습니다. 와일드카드를 수비적으로 사용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꾀하고 있으며 엔시소 같은 결정적인 한 방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도 남아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수비적인 성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스라엘은 지나치게 수비적인 운영이 공격 전개에 독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파라과이는 엔시소 같은 결정력을 가진 선수로 인해 한 골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파라과이 승을 추천드립니다. 지난 경기에서 골득실을 벌리며 승리한 것은 의미가 있었지만 25분 만에 수적 우세를 얻은 상황을 감안하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로 아시안컵 등에서도 일본의 공격수들이 기복을 보이며 부정확한 패스와 파이널 패스의 남발로 공격력이 일관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호소야는 23회의 터치만 기록하여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말리의 특징은 4-4-2 포메이션과 강한 멘탈리티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측면에서의 어시스트와 최전방 둠비아의 한 방으로 골을 기록하는 등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제 실점 후에도 따라잡는 근성을 보여준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나 멕시코 같은 체급 차이가 나는 팀을 상대로는 수비가 불안정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기는 일본이 2대1 정도로 신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의 공격수들이 기복을 보이고 있지만 말리의 측면 공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리가 체급 차이가 나는 팀을 상대로 수비에서 약점을 드러내며 장점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일본 승을 추천드립니다. 지난 경기에서 프랑스는 전술적으로 미국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바데, 올리세, 라카제트 등 화려한 스쿼드의 개인 기량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비록 빅찬스를 한 개밖에 만들지 못했지만 올리세와 라카제트의 활약으로 골을 기록하며 경기의 흐름을 잡았습니다. 두 번의 골대샷이 나오는 등 3대3의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였습니다. 기니는 수비에서 심각한 문제를 보였습니다. 네이션스컵이나 올림픽 플레이오프에서는 한 골을 쥐어짜내고 수비가 이를 버텨내는 방식으로 성과를 내었지만 지난 경기에서는 골키퍼의 실수와 수비수 디아와라의 부족한 경기력으로 인해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프랑스의 수비가 빈약하다고 해도 기니가 골을 넣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수비가 더욱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가 경기력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선수들의 개인 기량을 바탕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경기에서 프랑스의 수비가 운이 좋았던 부분이 있었지만 기니의 수비는 프랑스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프랑스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프랑스 승을 추천드립니다. 포항은 현재 1위를 굳히기 위해 김천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김천을 상대로는 두 경기에서 1무 1패로 전적이 좋지 않습니다.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으나 김천의 압박을 버티는 전술의 포항이 득점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포항은 김천과의 두 경기에서 단 한 골만을 기록했습니다. 포항의 원정 경기에서는 조심스러운 운영이 두드러집니다. 원정 경기 무실점 기록이 42%로 높은 편이며 득점력은 홈 경기보다는 기복이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정정용 감독의 특징은 수비적인 라인 운영과 역습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는 것입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저득점 양상을 유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포항이 김천 상대로는 수비적인 운영에 말려 결과를 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김천 역시 원정 경기에서 조심스러운 운영을 통해 저득점 경기를 만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도 팽팽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경남은 공격적인 성향이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경기가 잘 풀리는 상황에서는 성남을 4대1로 이기는 등 화력 축구를 선보이지만 비슷한 상황에서는 실점이 상당히 잦은 편입니다. 특히 박동혁 감독이 잦은 패스 미스로 인한 불필요한 실점이 나온다는 발언은 지는 경기에서 꽤 자주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천안을 상대로 페이스를 올리는 상황에서 오히려 역습을 맞아 비기거나 하는 내용은 지난 2대2 무승부에서도 보였습니다. 김태환 감독은 공을 소유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오히려 점유가 평균적으로 47%에 그치는 원정에서 빠르게 이어가는 역량이 더 좋은 편입니다. 물론 원정에서도 높은 실점 기대 수치를 기록하기는 하지만 하프스페이스에서의 수비가 불안한 것은 김태환 감독의 단점 중 하나입니다. 그래도 윙어의 간결함과 윙백의 공격적인 활용 등 전체적으로 측면을 공략하는 역량은 좋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경남은 빌드업 상황에서의 미스, 천안은 하프스페이스에서의 수비적인 약점이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무승부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는데 천안이 대체로 공격적으로 나서는 팀들을 역습으로 저격하는 식으로 원정에서 강하고 지난 대결에서도 2대2로 무승부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전남의 강점은 에너지 레벨입니다. 특히 올 시즌 후반에는 경기당 평균 1.23골을 기록하며 어린 선수들이 후반전에도 공격과 수비 전환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순간에서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공세적인 성향을 유지하며 11경기 무패를 기록하던 시기에도 무실점 경기는 단 한 번뿐입니다. 대체로 공격적이고 다득점 양상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중원에서 공을 굴려주고 공격적인 역할을 하는 카즈키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하지만 이랜드의 문제는 수비입니다. 특히 오스마르와 김호규 두 노장 선수의 플레잉 타임이 상당히 긴데 이로 인해 후반전에는 안정감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을 잡고 풀어가는 빌드업 상황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이랜드의 수비는 급격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두 팀 모두 라인을 높여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팀입니다. 따라서 난전 상황이 예상되며 이랜드의 수비적인 실수나 노장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 저하로 인해 후반전에는 어린 선수들 위주의 전남이 트랜지션을 통해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정적인 시간대에는 전남이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드래곤즈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승무패 47회차 국내 축구 및 해외 축구 14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선수들의 부상 현황 및 복귀 현황은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며 보시는 분석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경기 정보와 예상 라인업을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하단의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분석 자료 공유방에 오셔서 필요한 정보와 조합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